먼 옛날 어느 마을에 종석이란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세상 누구 못지않게 아내와 하나뿐인 딸을 사랑해온 터 그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움지 마라 했던가요. 그런 그의 희생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석은 그만 아내와 딸 자식을 먼저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종석이 밭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홀로 뭔가를 해먹고 난 아내가 글쎄 그날 밤 사이 내내 앓기 시작하더니만 처음엔 채기가 있는 정도로만 알고 손가락만 따졌거늘 점점 낯빛이 변하던 그녀가 결국 하루아침에 세상을 뜨고 만 것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는 그리도 무섭다던 한여름 식중독에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딸내미마저 읍내에 일이 있어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급격히 불어난 냇물로 그만 떠내려가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아니 하필이면 왜 이런 내과에 발을 들였던 것이더냐. 너마저 가버리면 내는 어찌 살라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앞을 가려 흐려진 눈빛으로 냇물을 바라보던 종석은 곧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네, 이런 세상에서 더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지키지 못했거늘 난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도 의미도 없는 것 아니겠소.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던 종석은 곧 자신의 딸이 멀어져 갔을 그 냇물 깊숙한 곳으로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도 조금씩 불어나는 물살 때문에 어느덧 종석은 제 몸 가누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그때였습니다. 그 냇물 건너편 작은 숲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살려주세요. 거기 사람이 있으면 대답만이라도 해주구랴. 거기 보이는 어르신, 나 좀 구해주이소. 이에 종석은 그 건너편 나뭇잎만 무성한 숲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저 살려주시오. 제발. 냇물 건너편 소리가 나는 숲속을 바라보던 종석은 잠시 고민을 이어하다 그 냇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대략 먼 길을 돌아 그네가 건너편으로 황급히 뛰어갔더랬습니다. 그 소리가 났던 곳에 도착한 종석은 분주히 그 목소리의 여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쪽이옵니다. 이쪽이어요. 숲속 이곳저곳을 마구 두리번대던 종석이 어느 순간 고개를 들자 저 높은 나뭇가지 위에 한 여인이 몸을 바들바들 떨며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찌 그런 높은 곳에 가 있는 것이오? 대체 어쩌자고 그런 곳에 올라갔소? 그러자 나무 위의 여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 길을 지나다 글쎄 곰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마냥 올라와 버렸는데 도저히 내려갈 자신이 생기질 않는 것이옵니다. 이 얘기를 듣던 종석은 내심 혀를 끌끌 차기도 전에 당장 그 여인을 어찌 내려야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나무를 흔들어 떨어뜨릴 요량으로 밑둥을 매만져 보기도 하거나 직접 나무를 타고 올라 여인을 붙잡고서는 내려와야 할지 온갖 생각으로 난감해할 따름이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나무를 타고 내려가 볼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 여인이 잡고 있던 나뭇가지가 그만 툭 하고 부러지고 마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 위를 바라보고 서 있던 종석이 있는 힘껏 그 여인을 팔로 잡아칠 수 있었습니다. 어이쿠야! 다행히도 그 여인의 몸은 솜털같이 가벼웠던지라 종석은 쉽게 그 여인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르신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사옵니다. 그건 내가 할 소리요. 아니, 아무리 곰이 쫓아왔다고 해도 그렇지. 대체 저렇게 높은 곳엔 어떻게 올라간 것이란 말이오?
너무도 다급했던지라 어찌 그리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요. 그저 막 올라오고 난 뒤부터는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데 도저히 한 치의 아래도 내려다볼 수조차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갖은 비명을 다 질러봤는데도 개미 새끼 한 마리 나타나질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어르신께서 내과에 계셨기 망정이지 전 하마터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뻔했사옵니다. 이 말을 듣던 와중에도 종석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언제라도 그 곰이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그 곰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니 저와 함께 어서 이곳을 벗어나십시다. 그럼 댁의 집은 어디요? 그러자 갑자기 풀이 죽은 듯 고개를 숙이던 여인이 말을 이었어요. 사실 말입니다. 하며 여인이 있는 말은 결국 자신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와 도저히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만약 여유가 조금 되신다면 제가 어디 거처를 마련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어르신 집에 좀 묵어도 되겠습니까?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 더 황당한 일도 없을 터 다짜고짜 자신의 집에 묵게 해달라는 말에 종석은 더욱 황당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체 이 여인이 무슨 사연을 갖고 있는 것인지 사뭇 궁금해지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그건 뭐 안 될 건 없긴 한데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난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어찌됐든 일단 내 집으로 가십시다. 결국 종석은 여인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한 듯 자신의 집으로 여인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집으로 온 여인은 종석에게 또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빈 방이 있다면 제가 그 방에 묵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 그건 당연하지 않겠소? 어찌 우리 집이 방 한 칸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시오? 저기 저 작은 방 하나가 있으니 거기에 묵으시면 될 것 같소. 그러자 여인은 감사하다며 고개를 조아리더니 금세 그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올 기색조차 내비치질 않는 것이었어요. 참 살다 희한한 일도 다 있네 그려. 내가 어찌 더 살아가야 할까 싶더니만은 뭐 또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긴 하네 그려. 그 다음날 종석은 그 여인이 배고프진 않을까 사뭇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내가 이제 아침을 먹을 참인데 어찌 같이 드실 수 있겠소?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어찌 제가 방을 빌려 쓰는 입장에서 밥까지 얻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전 굶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여인의 말에 종석은 자신이 먹을 반찬과 밥을 나누어 담고는 그 여인의 방문 앞에 밥상을 갖다 놓았어요. 그럼 일단 이거라도 잡숫고 있어 보시오. 자, 배고플 텐데 밥상 들여가시오. 하고는 대청마루에 앉은 종석이 자신만의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그 여인의 방 앞에 가보니 역시나 빈 밥상이 내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그래도 곰에 쫓기고 난 터라 많이도 배고프셨나 보네 그려. 이토록 잘 드시니 내 맘도 좀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겠소. 그리고 종석은 다음 날이 되어 그 여인의 방문 앞으로 가 또 말을 붙였습니다. 어찌 잘 잤소? 예, 잘 잤습니다. 별말 없는 몇 마디의 대화만이라도 나눌 수 있는 덕에 종석은 그래도 마냥 집에 있는 것이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여차의 종석은 또 다음날 아침 식사부터 삼시세끼 모두를 내내 그 여인을 위한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고 또 그 다음 날이 되어서도 여인에게 밥상을 내주고 또 방 밖에서의 대화도 한창 무르익어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여인은 그 방 밖으로 얼굴 코빼기 하나 내비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지만요. 이에 종석은 마냥 방 안에만 있는 여인이 조금씩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째 방안이 좀 답답하지는 않소? 나와. 나랑 산책이라도 하시지 않겠소?
전 괜찮습니다. 그저 좀 더 방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여인이 제대로 궁금해지기 시작한 종석은 뭐라도 핑계를 대어 그 방 안으로 들어가 볼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시오? 내 이제 좀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이오. 여인은 뒷간도 안 간단 말이오. 예, 전 지난 밤중에 다녀왔습니다요. 정말 여간에서는 방 안에서 나오질 않고 있는 여인에 종석은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방에서 무엇을 꺼낼 일이 있다며 잠깐이라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지금은 정말 어렵겠습니다. 그것을 내일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체 뭐가 어렵다는 것인지 더 궁금하기만 한 종석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종석은 그럼 오늘은 방에 잠깐 들어가도 되겠소? 그러자 여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잠시 오늘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요. 이에 종석은 하는 수 없이 살금살금 방 앞으로 가 그 창호지 문을 손가락으로 뚫어보았어요. 그러자 아이고야. 놀란 종석이 있는 대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러고는 있는 힘껏 방문을 열어젖혔죠. 이에 함께 놀란 여인이 뒤로 물러나 앉으며 작은 털뭉치 하나를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곰새끼였어요. 아니 이것이 무슨 일이오? 대체 방 안에 어찌 곰새끼를 들여온 것이오? 그러자 몹시 당황한 여인이 울먹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새끼를 베고 있던 터에 이 방 안에서 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얘기에 종석은 또 한 번 뒤로 나자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여인은 계속 종석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저 산중에 동굴 하나가 있어온데 전 그 안에서 곰으로 살아가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사람이 되고 싶던지라 산중에 먹을 것을 찾아다니면서도 사람이 되고 싶다고 울부짖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때에 한 할머니가 처량하게 산을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전 그 할머니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더랬지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어찌도 멀리 있는 저를 단번에 알아차린 건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어라? 그래서 저도 놀라 함께 바라보니 그 할머니는 곧 뭐라 중얼거리면서 보따리 하나를 툭 떨어뜨리는 것이었어요. 이에 전 그 보따리를 동굴 속으로 갖고 와 그 안을 열어보니 아니 글쎄 웬 마늘하고 쑥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웬 옷까지도 함께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전 그날 아침을 굶었던 터라 그 마늘과 쑥부터 집어먹고 있었더랬죠. 그나마라도 그 남편곰이란 작자가 들어오기 전에 말입니다요. 순간 종석의 놀란 표정을 바라만 보던 여인이 말을 끊었다가 계속 이어갔어요. 종석은 마냥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여인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곰이 들어오기 전이라 다행이었지. 아마도 내가 그걸 먹고 사람이 된 걸 봐버렸으면 지금쯤 전뼈도 못 추린 채 여기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허나 어쨌든 그걸 먹고 진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전 얼른 그 보따리에 들어있던 옷을 입고 산길을 내려와야 했어요. 그런데 그 길로 내려오던 중에 그 남편 곰이란 작자를 마주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도망을 치는데 끝까지 따라오는 그놈의 곰에 놀라 전 그때 나무에 올라가고 만 것이었지요. 모든 일은 다 일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이 곰새끼는 어디서 나왔다는 것이오? 이전부터 제 뱃속에 있던 것이었죠. 이제서라도 이 방 안에서 나올 수 있었으니 어찌됐든 제 새끼를 낳고 잘 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여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종석은 방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살다 살다. 내 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들어보네. 어찌 저런 말을 저리도 진짜같이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아니, 그럼 곰새끼는 대체 어쩌다 집안으로 데리고 온 것이오? 내 참 정말 어이가 없네 그려. 여전히 종석은 그 여인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사뭇 여러 날들을 거쳐가던 종석은 차츰 그 여인에 대한 의심을 조금씩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을 나갔다 오기만 하면 어느새 방에서 나온 여인이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 하면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온 건지 장작은 있는 대로 다 패놓거나 심지어 한가득 쌓여진 볏짚을 곳간 안으로 전부 다 들여놓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웬만한 장정 둘이 하기도 힘든 일을 어찌 반나절 만에 다 해놓은 것인지 종석은 마냥 기뻐하면서도 사뭇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곰새끼가 보여주는 앙증맞은 귀여움도 종석의 하루 시름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이구야, 이놈은 하루가 다르게 크는데도 마냥 귀여운 집만 골라하네 그려. 여인도 그 말에 환한 미소를 보이며 분주히 온갖 집안일은 마다 않고 종석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밥값 이상의 일을 해내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그런 여인의 모습에 종석은 뭐가 어찌됐든 자신이 혼자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이 여인에게 내심 고맙기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간 가슴 아팠던 일도 멀리 두고 다시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의 힘이 날로 샘솟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함께 식사를 이어가던 터에 별말 아닌데도 서로 웃음이 터져 화기애애한 저녁 시간을 보낼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여인의 이름은 묻지 않았소만. 저 곰새끼 이름은 있긴 있는 것이오? 제 배에서 나와서 그런지 제가 이름을 지어줘야 할 것 같아 한번 지어줘 봤더랬지요. 제 이름은 동수기인데 딸아이 이름은 동이라 지었사옵니다. 동일아, 어찌 그 곰새끼 이름치곤 진짜 사람 이름 같소? 그렇지요. 제 이름도 사람 이름처럼 짓다 보니 그리 된 것 같지만요. 저도 부르다 보면 가끔 놀라곤 한답니다. 그렇소? 난 내내 댁한테 놀라고 있는데 말이오. 근데 지금은 왜 그런지 그저 내내 웃음만 나와 참을 수가 없구려. 하며 결국 너털 웃음을 짓는 종석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도 따라오는 것이었죠. 그렇게 그들은 서로 활짝 웃으며 그날그날의 하루 일과를 마무리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종석은 또 논에 나가 일을 하다 집으로 들어오던 도중 자신의 집 앞을 서성이고 있는 한 할머니와 마주칠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누구를 찾아오셨소? 그러자 할머니는 물끄러미 종석을 바라보다 다시 종석의 집안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내 여기 가뜩이나 요상한 기운이 돌아 와봤더니 생각대로 그 곰이 여기 있는 것인가 보네 그려. 아니, 그걸 어찌 하셨소? 제 집에 들어가 보기라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할머니는 자신이 삼신할매라 소개하며 여기 온 연유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그렇게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요망한 곰은 처음 봤어.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길래 내 그때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슬쩍 알려주고는 떠났더랬지. 아, 근데 그것도 다 기한이 있는 것인지라 적당한 선에서 얼른 산에 올라가라. 내 그걸 일러주려고 왔소이다. 그러자 종석은 아직도 그 여인의 말을 믿지 않고 있던 터였기에 그 삼신할미라는 사람의 말도 그저 웃어 넘기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뭐가 됐든 이 여인도 그저 여기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는 듯 하니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가던 길이나 마저 가시오. 지금 하신 말씀은 뭐 때돼서나 전할 일이 있으면 내 그때 그리 전해버리다. 그러자 삼신할미는 특유의 연한 미소를 풍기더니 어찌됐든 딱 100일이요. 그 100일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니 이 말만 잘 전해주시오.
하며 뒤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멀어지는 할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종석은 집으로 들어가 그 여인의 방을 두드렸어요. 저녁 먹을 시간인데 뭐 먹고 싶은 것이 있어? 아, 제가 얼른 나가 차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일이 많으셨지요? 여느 때처럼 여인은 또 방 밖으로 살며시 나와 뚝딱뚝딱 맛있는 근사한 밥상을 차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 삼신 할미라는 분이 찾아와서 말이지. 내 또 댁이 그 곰이라는 소리를 늘어놓는데 어찌 댁하고 그리 똑같은 얘기를 하던지 원. 그래서 내 진짜 그쪽 말이 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하지 않았겠소? 그러자 사뭇 놀란 여인이 서둘러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님이 하신 말씀이 뭐랍니까? 아, 100일 뒤면 여인이 다시 곰으로 돌아간다는구만. 아이고 참, 내 어이가 없어서 저 커가는 곰을 보면서 내 얼른 산으로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은 해왔지만 댁이 진짜 그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 치면 어찌 그것이 100일밖에 이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오. 1000일, 2000일이 넘어 이어지도록 커야지. 어찌 사람이 됐는데 그리도 빨리 곰으로 되돌아간단 말이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여인은 잠시 고민을 이어하는 듯 하더니만 저 잠시 제 딸이 있는 곳간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 새끼 곰은 이제 어느 정도 제 몸집이 커진 터라 곳간에 볏짚을 깔아주고 그곳에서 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해온 터였죠. 이에 방 안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던 종석은 가만히 지난 날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려 100일이라 하면 나도 궁금한 터인데 한번 그날을 따져보기라도 해야쓸라나? 저 여인이 처음 산을 내려왔던 때가 이날이었지 아마? 하며 그 여러 날들을 따져보는 종석이었어요. 그런데 그 100일을 다 따져보니 10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내일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석은 내일이 되면 어찌 여인이 곰이 되어 있을까 싶은 마음에 그저 허탈한 웃음만 짓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느지막하니 기지개를 켜며 일어난 종석이 순간 오늘이 그 100일이라는 기억을 떠올리고는 황급히 자신의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의 방으로 가 문을 두드렸어요. 저 여보시오. 일어났소. 저 오늘 그 말로만 듣던 100일인디. 내 기념이라도 할 겸 물이라도 떠다 줄 테니 한 모금 드시겠소? 그런데 방 안에는 평소 있어야 할 기척이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럼 어찌됐든 오늘이 10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말인데 내 방문 좀 열어봐도 되겠소? 하도 그 할머니 말이 궁금했어서 말이오. 제 아무리 그 할매의 말을 믿지 않던 터였지만 그래도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종석의 머릿속을 맴돌던 참이었죠. 그런데도 대답이 없는 방문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자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종석이었습니다. 그 대답조차 안 할 셈이면 내가 방문을 열겠소이다. 그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소만. 네, 하는 수 없어 여는 것이니 거 놀라지나 마시오. 하고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는데 그만 종석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그저 말끔히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 여인은 온데간데 없는 상황인 것이었어요. 아니 어디로 간 것이지? 놀란 종석은 얼른 방을 나와 그 새끼곰이 들어앉아 있는 곳간문도 열어젖혔어요. 그런데 곳간도 말끔히 정리되어 있을 뿐 새끼곰도 온데간데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태껏 집 밖에도 나갈 생각을 안 하던 여인이 대체 어디로 간 것이란 말이오? 홀로 외로이 살아가던 마음에 어느새 등불이 되어줬던 그 여인이 없어지자 종석은 마냥 허탈함에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는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오늘이 100일이라 하면 어째? 정말 곰이 된 것인가? 아니, 그런데 대체 어디로 간 것이란 말이오? 이때 종석이 쌀인문 바깥으로 나가던 순간 그 밑에 난 발자국에 그만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마당에 나와 놀던 그 새끼 곰 발자국은 물론이고
그 옆에 커다란 곰발자국 하나가 집 밖으로 나서는 길 위에까지 커다랗게 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갑자기 이전에 했던 그 여인의 말을 떠올리는 종석이었습니다. 네, 사람으로 살아오니 어찌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곰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이지만 내 어르신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비록 곰으로 다시 될 몸이라 해도 내 평생 은희는 매번 다시 찾아올 터이니 그때까지만이라도 건강하게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과 계속 함께할 순 없지만 내 이 마음만이라도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어요. 이에 먼 산을 바라보며 정말 그 여인이 곰이 되어 저 산 중 어딘가에 있을지 싶은 마음에 종석은 매번 그 말들을 떠올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집 밖을 나서려던 종석이 쌀인문을 열고 깜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상수의 열매를 비롯한 온갖 열매들이 한 움큼씩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며칠 후엔 또 토끼 한 마리와 산속 진귀한 뿌리 버섯들이 문 앞에 잔뜩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그 여인의 말이 맞았다는 것인가? 아, 정말 세상 살다 이런 신기한 경험도 다 해보네 그려. 여인의 말이 맞다면 말이네. 네, 그럼 나 혼자라도 열심히 살아보겠소. 네, 아직도 당신이 곰인지는 정말 긴가민가 하고 있지만 말이오. 그렇게 종석은 그런 신기한 경험을 기운 삼아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때때로 산속 멀리서 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종석이는 마당에 나가 산허리를 둘러보며 그 여인과 잠시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먼저 간 부인과 딸을 언젠가 만나면 이런 신기한 경험을 꼭 이야기해줘야겠다 생각하는 종석이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또 역시나 집 앞에 놓여진 나뭇가지 더미와 올겨울은 충분히 날 수 있을 만한 여러 먹거리들로 종석의 얼굴은 마냥 환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게 멀리서 종석을 바라보고 있던 삼신할미도 이전에 그 연한 미소를 띄운 채 또다시 뒤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곰이 된 여인이 저 먼 산속 어딘가에서 어르신이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번 돕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원치 않던 호라비가 되어 마냥 세상을 저버리려 했던 종석이었건만 어려운 처지에 특별한 처자를 구함으로 자신의 목숨도 구할 수 있었던 아주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저 용기 잃지 마시고 자신을 위해 일어날 수도 있는 또 다른 특별한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매일 기쁜 나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평양에 이화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매우 아름다웠고 음률이며 문장 그리고 시를 잘 지어 문사들 사이에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부임하는 감사들이 그녀에게 혹하여 정신 못 차리고 빠져드니 민정일은 뒷전이고 일신을 망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왕은 크게 걱정을 하였지요. 그래서 왕은 조정 대신들 중에서 그 일을 해결할 신하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성실하고 여색을 밝히지 않으며 자기 관리에 엄격하여 구설수 한 번 없는 대쪽 같은 신하를 가려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 신하로 하여금 마맹어사로 내려보내 그 요망한 기생 이화에게 감사를 유혹한 죄를 물어 처벌을 하게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왕은 여러 날 동안 조정 대신들의 명단을 놓고
가끔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신하들이 조순이라는 참판을 추천하였는데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선발된 조순을 관서지방 암행어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순에게 평안 가명으로 내려가 기생이화를 어떻게 해서든 2번 다시 유혹하지 못하게 처벌하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이에 조순은 왕 앞에 나아가 인사를 드리고 마치 적진을 뚫고 진격하려는 듯한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즉시 평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드디어 평양 관내에 접근한 조순은 따라온 서리와 역졸들을 불러 단단히 경계시키고 내일 평안 가명으로 집결하도록 하고 일단 주위에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순은 본색을 숨겨 몰락한 양반처럼 위장하고 혼자 걸어서 평양성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성에 가까워질 무렵에는 어느덧 서산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버들가지에 앉은 꾀꼬리는 호요하며 지저귀고 훈풍이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에 어우러져 이내 마음은 흥취를 일으키는데 때마침 몸도 지쳐있고 목도 말라 쉬어갈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 멀리 숲이 앞을 가린 깊숙한 곳에 주점을 알리는 깃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수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을 찾아 들어가니 소년 하나가 평상에 걸터 앉아 졸고 있을 뿐 손님이 없어 쓸쓸해 보였습니다. 평상에 올라앉은 조수는 술을 가져오라 하니 소년이 술상을 내왔는데 상차림이 매우 정결하고 술맛은 좋았으며 안주 또한 담백하여 입안에서 녹는 듯했습니다. 지치고 허기를 느끼던 조수는 가져온 술을 연거푸 대여섯 잔 들이켰습니다. 몸에 술기운이 차츰 돌면서 땅거미가 내려 깔리는 어둠 속의 수렁으로 전신이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술 더 가지고 오너라. 조수는 이미 얼큰한 상태인데도 분위기에 취하여 술을 더 청했습니다. 곧 소녀는 평상 위에 놓인 술병이 비었다고 하면서 방안을 향해 주점 안주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비단 휘장이 반쯤 거치면서 아름다운 여인네가 밖을 내다보며 술 한 병을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술 기운이 도는 눈으로 보는 여인의 얼굴이야.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운 법이지만 더욱이 빼어난 그 미모의 여인은 조순의 정신을 혼란시키고도 남을 정도였지요. 뒤흔들린 조순은 술맛이 더하여 그 술병도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불러 술을 또다시 더 청하니 소년은 다시 방안을 향해 술을 더 내달라고 알렸습니다. 방 안에 있는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밖을 내다보지 않은 채 이르는 것이었죠. 이제 우리 집 술은 모두 떨어졌으니 너는 속히 성 안으로 들어가서 술을 사오도록 하라. 여인은 이렇게 소년에게 시키고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밖에 계신 손님도 술이 떨어졌으니 다른 주점으로 가소서. 이때 소년이 빈병을 들고 나가기에 조수는 여인의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소년을 불러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얘야, 속히 다녀오너라. 내 여기 앉아서 기다리겠노라. 지금은 날이 어두워 다른 주점도 찾기 어렵단다. 그리고 나서 조수는 평상에 앉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년은 돌아오지 않고 숲속의 밤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이런 참에 조수는 방 안에 있는 여인을 향해 간청하게 이르렀습니다. 주인에게 청합니다. 밤이 깊고 내 또한 많이 취했으니 옆방으로 들어가서 하룻밤 묵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점에는 오늘 바깥 주인이 없으니 남자 손님을 묵어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속히 다른 주점을 찾아보소서. 그렇다 해도 밤이 너무 깊었고 술에 취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으니 자고 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오. 조수는 제삼 간청하여 겨우 승낙을 받고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지 않고 있다가 좀 더 밤이 이슥해진 뒤 안방으로 무조건 돌진했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여인을 붙잡고 온갖 달콤한 말로 속내를 털어내었습니다. 내 평생 그대같이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이요. 나의 온 마음을 사로잡았으니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싶소. 이렇게 굳은 약속을 한 다음 여인과 옷을 벗고 석사를 맞대자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황홀경에 빠져들며 깊은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정말로 주점 안주인이 아니라 서울에서 기생이화를 처치하기 위해 암양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을 들은 바로 그 기생이화가 주점 안주인으로 변장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술책에 걸려든 암행어사와 통정함에 있어 온갖 기교로 어사또의 육신과 간장을 녹여 삶아 허물어지게 했는지는 불보듯 뻔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아와 조순이 떠나려고 하자 여인은 소매를 부여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떠나시면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이 없사오니 소녀의 팔에 성명이나 써주고 가시옵소서. 이러면서 팔을 내미니 조수는 거기에다 큼지막하게 조순불망 초약이라고 6글자를 써주고 떠나갔습니다. 조순불망 초약이란 조수는 처음 약속을 잊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새 부지런히 걸어 곧장 평안 가명으로 간 조수는 정체를 드러낸 뒤 아무 설명도 없이 곧바로 언명하였습니다. 기생 이화를 대령시켜라. 아울러 처형할 형구를 갖출지어다. 그러자 포졸들이 이화를 끌고 와서 암행어사 앞에 꿇어앉혔습니다. 이때 이화가 호소했습니다. 평양 기생 이화 아래옵니다. 소녀 평생 시를 좋아했사오니 죽음에 임하여 시 한 수짓게 허락해 주신다면 목숨을 바쳐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통촉해 주소서. 조수는 가여운 생각이 들어 허락하니 이화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화의 파리에 누구 이름 새겨 있는 곳 살갗에 먹물 깊이 스며들어 글자마다 선명하네. 차라리 대동강 물을 다 마르게 할지언정 이 마음 처음 맹세 저버리지 않고죠. 앞서 주점에서 조순과 작별한 후 이화는 조순이 팔에 써준 글을 바늘로 찔러 먹물로 살갗에 문신처럼 새겨놓은 것을 이렇게 시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조순이 자세히 내려다보자 엎드려 있는 이화가 어젯밤 100년을 약속하고 함께 동침한 여인이 아니었던가. 곧 이화를 처벌해 죽이자니 의리를 배반하는 것이 되고 처벌하지 않으면 왕명을 거역하는 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소상히 기록하여 왕에게 주달하고 명령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조순의 장계를 접한 왕은 탄식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앞서 조정의 중신들이 이화에 혹하여 정사를 그르친 정상을 가히 알만하도다.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에게 묶이게 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며 회답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화지전 조순경지. 이 말 뜻은 이화의 밭을 조순이 경작함을 허락하노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왕의 성지를 받은 조순은 이화를 데리고 서울로 돌아와 벼슬을 버리고 그녀와 함께 한평생 해로했다고 합니다.
천하에 없는 대쪽 선비도 여색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 두 노인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한 노인은 머리가 거뭇거뭇한데 한 노인은 아주 새하얀 백발이었어요. 배를 타려는데 새하얀 백발 노인이 머리가 거뭇거뭇한 노인더러 먼저 배를 타라고 권하자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이 손사래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세 많은 노인장께서 먼저 배에 오르셔야지요. 하고 사양을 하니 새하얀 백발 노인이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아무 말씀 마시고 먼저 배를 타십시오. 연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이 먼저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그 연유를 물어보았더니 머리가 새하얀 노인이 말했습니다. 노인장은 제 나이가 얼마쯤 돼 보이십니까? 제가 올해 60세이니 저보다 10년 연배는 되시겠습니다. 사실은 제 나이가 49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배에 오르시라고 사양을 했지요. 나이 50도 안 되었는데 머리가 백설같이 하얗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된 데는 다 내력이 있지요. 강을 다 건너려면 아직 멀었으니 그동안 그 내력이나 말씀드리지요. 그러셨군요. 어디 한번 들려주시오. 저는 젊어서부터 소금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 소금찜을 지게에 지고 금강산을 넘게 되었습지요. 금강산은 고개를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고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데 어느 고개를 넘다 보니 길바닥에 웬 빈 쌀자루가 떨어져 있었지요.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계속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고개를 더 넘으니 날이 저뭅디다. 마침 골짜기 안쪽에 불빛이 보이는 집이 있어서 그리로 갔지요. 주인장 계시오 하면 문을 두드리니 젊은 안악이 나오길래 길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곤란하게 되었으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했지요. 네, 들어오십시오.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집에 들어가니 또 저녁 밥상을 차려주어 한 상 잘 얻어먹었지요. 근데 안악이 내가 주워온 쌀자루를 보더니 기겁을 하는 게 아닙니까? 손님, 그 쌀자루는 어디서 났습니까? 내가 고개 넘어오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 했지요. 그랬더니 안악이 갑자기 부엌에 나가더니 칼을 들고 들어오지 뭡니까? 칼을 들고 들어와서 나에게 들이밀면서 말했지요. 그 쌀자루는 내 남편 것입니다. 그게 길에 떨어져 있었다면 필시 도적에게 쌀을 빼앗기고 죽었을 터이니 남편 시체를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이 칼에 죽으렵니까? 나와 함께 시체를 찾으러 가시렵니까? 그러니까 나는 혼이 다 빠져서 함께 가겠다고 했지요. 캄캄한 밤중에 둘은 밖으로 나와 관솔에 불을 붙여서는 환하게 켜가지고 가려는데 안악이 물었습니다. 앞에 서렵니까? 뒤에 서렵니까? 하기에 겁이 나서 뒤에 서겠다고 했지요. 안악은 관솔 불을 들고 앞에 서고 나는 뒤를 따라가는데 밤이 깊어 사방이 깜깜한 데다가 산짐승들이 눈에 불을 켜가지고 쫄래쫄래 따라와서
머리카락이 다 곤두서지 뭡니까? 가다가 산짐승들이 달려들면 아낙네는 관솔 불을 휘둘러 쫓아내면서 갔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넘어가서 산속을 뒤지니까 참 남편 시체가 나옵디다. 시체를 찾아낸 아낙이 내게 이리 묻지 않겠소? 이 시체를 안고 가렵니까? 관솔불로 짐승을 쫓으렵니까? 아, 이런단 말이오. 아, 당연히 시체를 안고 가기보다는 관솔불 들고 짐승 쫓으며 가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관솔불을 받아들었지요. 아낙네는 남편 시체를 안고 가고 나는 관솔불을 들고 가면서 수시로 달려드는 산짐승을 쫓으면서 갔습니다. 범인지 살쾡인지 눈이 퍼런 빛이 번쩍번쩍하는 것이 사방에 달려들어서 그것들을 쫓느라고 나는 혼이 다 빠졌지요. 그렇게 혼이 다 빠져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낙은 시체를 안방에 뉘어놓고는 내게 또 이리 물었지요. 지압이 장례를 치르려는데 친정에 가서 오라비를 데려와야겠습니다. 고개 넘어 친정에 기별하러 가시렵니까? 아니면 여기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렵니까? 이거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알았다고도 못하고 한다고도 못하고 하여간 이 깊은 밤에 또 산길을 갈 수는 없어서 시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낙네는 혼자 가고 나는 혼자 남아서 시체를 지키는데 첩첩산 중에 혼자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려니 가만히 있어도 턱이 덜덜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워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난단 말이오. 나는 그만 기겁을 해서 엉겁결에 부엌으로 달아나 부엌 아궁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절을 해버렸는지 박은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은 기억에 없소이다. 한참 뒤에 아낙이 친정 오라비를 데리고 와보니 시체는 벌떡 일어서 있고 시체 지키는 사람은 간 곳이 없단 말이지. 부엌에 나가보니 소금 장수 이 사람이 아궁이에 머리를 쳐박고 정신이 나가 반쯤 죽어있더란 말입니다. 그래갖고 뜨거운 물을 떠먹여서 겨우 살려놨다 안 합니까? 남편 장례를 다 치르고 친정오라비도 가고 난 뒤에 아낙네가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곤 금덩어리 3개를 나에게 주면서 말했지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셔서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금덩어리를 받아가지고 그 집을 떠나오는데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어찌 등 뒤가 환하다 싶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아니 그 집에 불길이 솟아 환하게 타들어가는 게 아니겠소. 아낙네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는 시뻘건 불길을 뒤집어 쓰고 있고 말이오. 남편을 따라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어. 난 금덩이를 선물로 받아 들었소만 마지막 헤어질 때 그 아낙네 얼굴이 그 처절한 표정의 얼굴이 내내 떠올랐더랬지요. 내가 만일 처음부터 그 빈 쌀자루를 안 집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나는 이 모진 일을 겪고 나서는 하룻밤새에 흰눈이 내린 것처럼 일이 새버린 것이랍니다. 어쨌든 남편도 끝까지 마지막 길을 보내주고 참 의리가 있는 아낙네가 아닌가 싶었다오. 이렇게 주고받는 사이 배는 어느덧 나루터에 닿았습니다. 참 기막힌 일을 겪으셨구만요. 그 아낙네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터인데 참 마음이 안타깝소이다. 긴 이야기 들려주어서 고맙소이다. 부디 잘 가시오.
네, 들어주어서 내가 고맙소이다. 잘 가시오. 옛날 한 마을에 고서방과 박서방이 살았습니다. 둘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며 친구로 지냈는데 나이가 들면서 처지가 정반대로 되어갔습니다. 고서방은 그렇지 않아도 많던 재산이 자꾸만 늘어나서 마을에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박서방 집안은 살림이 자꾸 기울어 하루하루 끼니도 있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는 한겨울이라 먹을 것이 몹시나 귀한 때였습니다. 박서방 집에는 이미 곡식이 떨어진 지 오래여서 온 식구가 며칠째 입에 풀칠도 하지 못하고 쫄쫄 굶고 있는 중이었지요. 박서방은 쓰러져가는 처자식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먹을 것을 구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어릴 적 친구인 고서방 집이었습니다. 여보게 고서방 안에 있는가? 날쌔. 고서방이 사랑방 방문을 빼꼼 열더니 박서방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의아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니신데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단 말이오. 여보게 날쌔. 나 이 박서방을 모른단 말인가? 고서방은 낯빛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박서방, 자네가 우리 집에는 웬일이신가? 다름이 아니고 박서방이 말을 더듬자 고서방이 말밑동을 뚝 잘랐습니다. 혹시라도 곡식을 얻으러 온 것이라면 그냥 돌아가게. 우리 먹을 것도 빠듯하니 말일세. 박서방은 벌린 입을 뻥끗하기도 전에 그만 말문이 꽉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조금만 빌려주면.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하다지 않는가? 이미 끝난 얘기니 낭패 보기 싫거든 어서 돌아가게. 그 말과 함께 고서방은 방문을 탕 닫아버렸습니다. 박서방은 눈물을 머금은 채 뒤돌아서 사랑채를 나설 수밖에 없었지요. 무거운 걸음을 옮겨 고서방의 집을 나서려 하는데 나직이 그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고서방의 며느리였는데 두 손에는 곡식을 담은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우리 시아버지가 본래 나쁜 분은 아니시니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루를 받아들고 돌아서면서 박서방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 흉악한 집에 저런 착한 며느리라니. 그때 고서방의 행실을 낱낱이 내려다보고 있는 이가 있었는데 마을 뒷산에 있는 산신령이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까지 매정하게 내쫓는 것을 본 산신령은 참지 못하고 스님의 모습으로 변하여서는 고서방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이 연부를 외자 하인 하나가 다가와 슬쩍 소매를 끌면서 소리 죽여 말했습니다. 스님, 경치기 전에 어서 가세요. 그러나 스님은 못 들은 척하면서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때 고서방이 방문을 왈칵 열어젖히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어서 내 타작을 해서라도 어서 끌어내라. 내 참 오늘 재수가 없으려니. 주인님, 다른 분도 아니고 시주차 나오신 스님이신데요. 그랬더니 고서방이 얼굴이 벌개져서는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쥐고 있던 담뱃대로 하인의 머리를 사정없이 후려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 제사도 안 지내는 사람인데 나한테 시주를 바치라고 이런 고얀 놈을 봤나? 고서방은 그만 스님을 호되게 야단하더니 하인에게 대문 밖으로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미련한 중생아. 그 한마디를 남긴 채 스님은 허위허위 길을 나섰죠. 고서방 며느리가 시주살을 챙겨서 불이 나게 달려가 스님을 붙잡았지만 스님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자업자득의 인과 응보니 내가 무엇을 어찌할꼬? 그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직감한 고서방의 며느리는 전보다 더 꼼꼼히 집안일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정화수를 떠놓고서 집안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채 저물기도 전에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집안에 때 아닌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고서방이 넋나간 듯 앉았다 일어섰다. 한참을 몸부림치다가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며느리는 갑자기 생각이 난 듯 박서방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살림은 가난하지만 세상 이치에 두루 밝은 사람이 바로 박서방이기 때문이었죠. 어르신,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해요. 제발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박서방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희 시아버지가 죽는데 내가 뭘 어쩌란 말이냐? 어르신은 모르시는 게 없다고 들었어요. 제발 저희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아버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을 몇 번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부디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고서방의 며느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애원을 하자 박서방의 마음이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어허, 네 마음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정성이 이와 같으니 내 어찌 외면하리. 그럼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잘 들어라. 지금 당장 쌀 7섬으로 밥을 하고 7섬으로 떡을 만들고 또 7섬으로 술을 빚어서 상 7개를 잘 차려라. 그리고 새 신발 7켤레와 돈 7냥까지 챙겨서 내일 밤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 위에 갖다 놓아라. 그리고서 숨어 살피면 무언가 알 수 있을 게야.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고요. 그런 후 박서방은 뜻모를 말을 덧붙였습니다. 일이 생각대로 잘 된다면 우리 집 가솔들을 보살펴 주기 바란다. 알겠느냐? 그러고 말고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급히 창고 문을 열어 쌀 7섬으로 밥을 하고 7섬으로 떡을 만들고 7섬으로 정성껏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미친 사람 대하듯 바라보았으나 며느리는 눈길을 돌릴 틈도 없이 일을 서둘렀죠. 그리하여 다음 날 날이 저물자 며느리는 새 신발 7켤레와 새 돈 7냥을 함께 챙겨서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로 나가 푸짐하게 7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바위 뒤에 숨어 오들오들 떨면서 손을 모으고 무언가를 기다렸습니다. 얼마쯤 지나니 달빛 아래 거무스름한 형체들이 나타나면서 두런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워. 날도 몹시 춥구나. 추운 건 고사하고 배가 고파서 못 참겠는걸. 이 짓도 못해 먹겠어. 고서방의 며느리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붉고 내 구석에 뿔이 나고 걸레 같은 옷을 입었으며 허리에는 무릎까지 내려온 방망이를 찼으니 그 말로만 듣던
저승사자임이 분명해 보였으며 그 수는 모두 7이었습니다. 다리를 지나면서 저승사자들이 음식상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음식을 차려놨네. 그거 푸짐하기도 하구만. 배고픈데 잘 됐네. 그러자 한 사자가 나서며 말렸습니다. 참으라고 누가 내놓은 건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사자 하나는 벌써 밥상 앞에 들러붙어 앉더니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건 다음 일이고 배고픈데 일단 먹고 보자고. 그가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 다른 사자들도 참지 못하고 다들 밥상 앞에 달려들었죠. 그들은 순식간에 음식과 술을 먹고는 새 신발과 돈냥까지 챙긴 다음 다시 길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고서방의 며느리가 길로 훌쩍 나가 사자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자님네들 부탁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잡아가지 마세요. 사자들이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님이 누구란 말이냐? 고만섭님이 제 시아버님이십니다. 제 정성을 봐서 꼭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저승사자들 사이에 그만 야단이 났습니다. 아이쿠, 이거 제대로 걸렸구만. 우리가 잡아갈 사람이 바로 고만석이 아닌가? 벌써 음식을 먹었으니 이를 어쩌나. 우린 이제 죽었네 그려. 그렇게 한참을 허둥대더니 사자 하나가 무슨 수가 난 것처럼 말했습니다. 할 수 없지. 다른 사람이라도 잡아가는 수밖에. 맞아. 이런 짓을 꾸민 사람이 누군지 알만해. 그렇게 수근거리면서 7명의 저승사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고서방 며느리는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때까지 당장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리던 고서방이 갑자기 열이 내리며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언제 아팠냐는 듯 하룻밤 사이에 깨끗이 나아서 정신을 되찾고 말짱하게 거동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웃의 박서방 집에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녁 나절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박서방이 갑자기 쓰러져 숨이 끊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고서방을 잡으러 왔던 저승사자들이 고서방 대신 박서방을 잡아간 탓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 박서방 집으로 달려간 고서방의 며느리는 목 놓아 통곡을 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가시면 어쩝니까? 아이고, 박서방이 친구 고서방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안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박서방은 7명의 저승사자한테 꼼짝없이 붙들려서 황천강을 건너 저승땅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놈, 너는 어찌 그리 무도하여 조상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며 그것도 모자라 산신님까지 모욕했단 말이냐. 이놈을 당장 지옥으로 보내 불속으로 쳐넣어라. 저승사자들이 막 박서방을 끌고 가는데 웬 노인 하나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대왕님, 통촉하십시오. 누구는 재물이 많아서 죽을 목숨이 살아나고, 누구는 조상제사 잘 받들고도 가난해서 잡혀오다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염라대왕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지금 잡혀나간 사람은 고서방이 아니라 저희 자손인 박서방이라는 말씀입니다. 놀란 염라대왕이 박서방을 잡아온 사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여봐라, 너희가 잡아온 사람이 고서방이 아니었더냐.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실직고 해라.
저승사자들이 바닥에 엎드려서 사실대로 아뢰자 염라대왕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런 못난 놈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을 어찌 믿고서 이 일을 맡긴단 말이냐. 당장 이놈들을 하옥해라. 그렇게 해서 저승사자들은 음식 한 번 잘못 얻어먹은 죄로 속절없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염라대왕이 신하들한테 명을 내렸죠. 박서방은 죄 없이 잡혀왔으니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라. 그러면 고서방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려가 데리고 올까요? 그것도 다 제 복이니 어쩌겠느냐. 내버려 두어라. 지옥에 갇힐 뻔하다가 겨우 풀려난 박서방은 또 다른 사자들에게 이끌려 황천강으로 향했습니다. 사자들은 박서방을 이끌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갑자기 박서방을 확 밀어서 강물 속에 풍덩 빠뜨렸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비명을 지르는 순간 숨이 끊어진 채 누워있던 박서방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망연습을 하기 위해 박서방 시신을 묶으려던 순간이었는데 살아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제껏 박서방의 시신을 지키면서 울고만 있던 고서방의 며느리는 박서방이 살아나자 그의 손을 붙들고서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박서방 또한 웃으면서 고서방 며느리의 손을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너는 그야말로 복덩이로구나. 고서방 며느리로부터 그간의 사연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무릎을 치면서 탐복을 했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고서방은 자신의 행실을 깊이 뉘우쳤음은 물론이었죠. 고서방은 자기 전 재산 반을 뚝 떼어서 박서방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두 집은 한 집안처럼 화목하게 어울려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